서점 챈들러입니다. 드디어 제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읽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올 한 해 제가 읽고 싶어하는 책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보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가 워낙 대작이라서, 그리고 난해하다고 문학의 에베레스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좀 어려운 책이라서 그거를 바로 그냥 읽기보다는 사전에 좀 기초 체력을 다지는 의미에서 미리 좀 읽어둬야 할 책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가 이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의 원저에 해당하니까요. 구조라든지 에피소드들, 인물들을 차용을 해서 완성된 작품이라서 기본적인 이야기, 인물 이런 거를 알고 시작해야 할 책들이 많아서 좀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정보들을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다른 책을 깊이 들어가면서 우회적으로 읽기보다는 율리시스를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필요한 책들을 같이 읽어나가는 식으로 읽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나 그 다음에 투여해야 할 노력이나 에너지 자체가 하염없이 좀 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사전에 좀 그걸 막고자,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율리시스는 총 18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생애를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18편의 에피소드들을 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리하는 에필로그 식으로 정리하는 한 편의 영상, 이렇게 해서 20편에서 길면 21편, 짧으면 18, 19편 이렇게 율리시스를 한번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제임스 조이스의 전공자라든지 율리시스를 그 전에 읽어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독자예요. 예전부터 이 책을 읽고 싶어 했던 독자로서 올해 꼭 읽고자 한 책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독자가 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를 읽어나가는 그런 거를 그냥 함께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조금은 이제 지루한 그런 면도 있었지만 워낙 제임스 조이스의 자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중요한 책이라서 그 책도 반드시 읽어야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좀 그런 더블린 사람들과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읽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이 하룻밤의 지식여행 시리즈인데요. 더블린의 그 트리니티 칼리지의 영문학 교수고 국제 제임스 조이스 심포지움의 의장을 오랫동안 했던,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의 전문가인 데이비드 로리스가 쓴 조이스, 이 책을 갖고 계시면 정말 유용하게 제임스 조이스와 그다음에 그의 작품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일단 이 책이 품절인 책이에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중고책으로는 많이 나와 있고 중고값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비싸지 않으니까 중고책으로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필수 추천책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30분에 읽는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시집 실내악이라고 나오는 체인버 뮤직이라고 아티초크에서 이렇게 이제 얇게 원서와 대조해서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온 시리즈가 있어요. 율리시스 자체가 산문시라고 할 정도로 시적인 언어 감각을 몸에 지니고 있던 작가라서 이 시집도 참고로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 시집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조이스의 생애에 대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많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사무엘 베케트와 조이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얽힌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애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예, 이 책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읽을 책은 김성숙 교수의 동서문화사업판에서 나온 율리시스를 이걸로 읽을 예정이에요. 김정곤 교수는 이제 워낙 그 윗세대 전문가이자 번역가라서 조금 고어적인 단어라든지 그런 문장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김성숙 교수판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좋은 점은 사전에 미리 줄거리 요약과 주요 인물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줄거리 요약도 충실하게 잘 돼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에 대한 요약도 잘 돼 있어서 그 사전에 읽고 넘어가면 에피소드를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주석도 바로 아래 달려 있고요. 이 김정곤 교수의 주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실한 편이라서 이것도 참고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원서예요. 이거는 이제 옥스포드판인데요. 이걸 많이 본다고 합니다. 원문과 주석이 같이 붙어 있어서 쉽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김종곤 교수의 텍스트는 1986년도에 그 초판의 오류들을 바로잡은 한스 발터 가블러 에디션의 원서를 기본으로 해서 번역을 한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권을 같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원서가 필요하냐면 조이스 자체가 언어의 유의를 상당히 많이 차용한 사람이라서 언어의 음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조어, 합성어 이런 단어들을 많이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리듬, 그 다음에 영어적인 음세의 음성과 관련돼서 재미있는 조합들로 어휘들을 쓰는 경향이 있는 작가라서 그러니까 난해함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의미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읽는 게 그냥 단어를 읽으면 이해가 된다고 조이스 스스로도 말했기 때문에 원서를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뭐 번역서를 소리내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조이스의 언어를 소리내서 읽는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라도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필요한, 물론 이제 리처드 엘먼의 제임스 조이스 전기라든지 그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책들도 있으면 좋지만 굳이 율리시스를 읽어나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보충해 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중압감을 가지고 난해하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냥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도 같으니까 조금은 중압감을 버리고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생애, 연보에 따라서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오거스틴 조이스는 1882년 2월 2일 더블린 근교의 중산층이 사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존 스태니슬러스 조이스와 메리 조이스 사이에서 둘째 아이로 태어났지만 첫 번째 아이 존이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총 이 두 사람 사이에는 17명의 아이가 태어났지만
다른 7명도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서 형제로는 4남 6녀가 살아남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안락한 중산층의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요. 6세 때 예수의 학교로 유명한 글롱고스우드 칼리지의 초등학교, 기숙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거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점차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계속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이사를 다니게 됩니다. 1891년에는 아버지 존 조이스가 실직을 하게 되고요. 할 수 없이 학교를 자퇴하고 다른 곳으로 전학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은 이제 음악적으로 아주 풍부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 모두 목소리가 좋았고, 조이스 자체가 테너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늘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평생 노래를 짓고 노래 부르는 걸 즐겨 했던 조이스입니다. 따라서 문학도 시부터 문학 수업을 했고요. 어린 시절의 조이스는 특히 기억력이 비상해서 이 어린 시절의 비상한 기억력이 평생 망명으로 떠돌았지만 늘 고향 이야기, 아일랜드의 더블린의 이야기를 평생 한 것을 보면 이 비상한 기억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891년에는 조이스에게 좀 인상적인 해인데요. 아버지 존 조이스의 실직과 그리고 정치적 스캔들이었던 독립운동가 찰스 스튜어트 파넬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존 조이스는 지독한 이 파넬의 지지자였습니다. 조이스 역시 어린 9살이었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역시 같은 입장이었는데 오랜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서 여러 반대파의 비판에 의해서 파넬은 몰락했고요. 1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이때 그 탄핵에 나섰던 반대파들을 빗대어서 파넬을 카이사르에 비유하면서 브루투스 너마저를 패러디한 힐리 너마저도라는 시를 썼습니다. 조이스가. 존 조이스가 대단히 감격해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다고 그러는데 원본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조이스가 고전적 원형을 현대적 사실에 이렇게 패러디 적용하는 데에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은 더욱더 안 좋아져서요. 조이스는 1893년 벨베디어 칼리지의 이제 중등학교에 무료로 다니게 되고요. 그리고 14세 되던 1896년부터 아마 사창가를 드나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후는 해방감과 제의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길을 걷죠. 어머니와의 깊은 신앙심, 인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요. 아버지 존 조이스는 자신의 이제 몰락하는 처지가 점점 폭력적으로 되어가면서 가정의 혼란, 불확실성, 그다음에 난무하는 폭력 이런 속에서 조이스는 이제 자신의 문학적인 길을 갑니다. 1898년에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미 영어, 이탈리아어, 불어 이런 언어로 쓰여진 것들은 거의 다 읽고 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문학사 과정을 밟게 되고요. 이때 이제 노르웨이의 희곡 작가 헨리 입센의 작품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덕후가 되죠. 노르웨이어를 배워서 직접 작품을 읽을 정도가 됐으니까요. 근데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입센 자체가 반체제 작가로 간주되어 있던 상태라서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서명 운동도 있었는데 조이스는 끝내 거기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시를 짓고 희곡을 쓰는 등 활발한 이제 본격적인 자신의 예술가적 길을 걷게 되는데 이때 썼던 작품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2년에 이제 학사학위를 받고 갑자기 의학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파리로 갑니다. 존 조이스 자체가 의대생이었는데 정치에
그 관심을 두면서 의학을 접게 됐는데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 프랑스 학위 체제 그 문제 때문에 의학을 포기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문학의 길을 갖기로 합니다. 그러나 1903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편지를 받고 다시 더블린으로 돌아갔고요.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하고 영성체를 받으라는 부탁을 하지만 조이스는 거절을 하죠. 이 일이 그를 평생 죄의식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조이스는 이렇게 어떤 근대적 자유인으로서 그 열정과 그런 자유를 누리는 반면 그다음에 결코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죄의식을 평생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엄마와도 관계가 있는 거고 나중에는 존 조이스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04년에는 더블린에 머물면서 여러 편의 서평을 쓰면서 이미 이때 이제 아일랜드 문당과 이미 적대적 관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날선 비판들을 쓰고요. 이때 자신의 예술관, 그러니까 작가는 인생에 대한 그 어떤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이미 이때 20살 초반이었는데 자신의 작가로서의 입장을 확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 1904년은 중요한 해인데요. 바로 노라 바너크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20살이었던 노라는 핀스호텔에서 메이드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조이스의 여성과는 항상 지적으로 낮은 여성과 모성적인 관계로 맺는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노라 바너클의 에너지, 이런 힘들이 평생 같이 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둘은 만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파리로 떠나게 됩니다. 파리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요. 두 사람은 결국 취리히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의 항구 도시인 트리에스테까지 가서 정착을 합니다. 1904년에는 이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개요가 완성이 되고요. 더블린 사람들에 들어갈 단편의 3편들이 이미 완성되고 이때 필명으로 스티븐 디달러스로 활동을 합니다. 이 젊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든지 더블린 사람들이 출간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요. 딱 2가지예요. 그러니까 상업성과 그리고 외설과 관련된 관습과 관련된 거죠. 그 2가지 어려움 때문에 출판사들과 늘 조이스는 싸우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1905년에 아들 조지에오가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07년에는 딸 루치아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써왔던 시집 실내악 이 체인버 뮤직이 1907년에 겨우 출판이 되고요. 동생 스테니슬로스, 그러니까 조이스의 파수꾼이라고 평가받는 후원자의 겸 든든한 지지자였던 스테니슬로스가 함께 살기 시작하고요. 1909년부터 1914년 사이에 계속 이제 더블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요. 1909년에는 아일랜드에서 이제 최초로 영화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을 쏟습니다. 결국에는 1919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볼타라는 영화관을 개관하기까지는 하는데 결국 1년 만에 조이스는 손을 떼게 되지요. 이 영화에 대한 조이스의 열정도 좀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영화적인 기법들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와 관련된 민감한 촉수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914년도에는 더블린 사람들이 출간이 됩니다. 1914년은 조이스에게는 기적의 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최후의 유일한 희곡집인 망명자들을 집필하면서 율리시스는 잠시 중단이 됩니다. 이 망명자들은 1918년에 출판이 되는데 그리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는데요. 입센의
그 작품을 좋아했던 만큼 희곡에 대한 관심도 계속됐던 것 같은데 결국 율리시스의 키르케장은 희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망명자들에게서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해리어 쇼 위버라는 여성인데요. 이 사람은 에고이스트라는 잡지의 편집자이었는데 평생을 조이스의 경제적인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갈등을 겪기도 했고 두 사람 사이가 삐걱거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해리어 쇼 위버는 조이스를 지지를 합니다. 1915년에는 이제 조이스 가족은 아일랜드를 떠나서 취리로 옮겨갔고 이때 1차 대전 시기였습니다. 이때 떠난 이후로 다시는 아일랜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조이스는 이렇게 더블린을 끊임없이 마치 이카루스와 디들러스가 그 밀랍 날개를 달고 미노타 섬을 탈출했듯이 아일랜드를 탈출을 했지만 그의 모든 작품은 오로지 더블린의 사람, 더블린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나중에 좀 언급하겠지만 비슷하게 망명자 작가로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있는데요. 나보코프 역시 언어 유희를 즐겼던 작가로서 조이스와 비교해서 볼만한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한번 비교를 해볼 만한데요. 그러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와 조이스의 차이는 조이스는 끊임없이 자신의 고향 더블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좀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망명자로서 조이스는 유럽을 떠돌게 되고요. 결국 한 20년 정도를 프랑스 파리에서 보내게 됩니다. 1914년에 씌워지기 시작했으나 1918년이 되어서야 에즈라 파운드와 해리어 쇼 위버의 도움으로 율리시스는 리틀 리뷰라는 곳에 연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곧 1921년 음란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법원에서 연재 중단이 되고요. 1922년 프랑스 파리 실비아 비치가 소유한 서점 세익스피어 앤 컴퍼니에서 최초로 완성본이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1917년에 이미 조이스는 눈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이후 11차례에 걸쳐서 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율리시스는 결국 1933년 미국의 울지 판사가 이거는 외설이 아니라 문학의 실험이다라는 평가를 해줌으로써 음란물에서 벗어나고요. 1934년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는 1936년이 돼서 출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이스의 건강이 이제 안 좋아지는데요.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치아가 거의 많이 빠져서 의치를 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불행한 일은 이제 1932년에 딸 루치아에게 이제 정신질환 진단이 내려지는데요. 칼 융이 이 두 사람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융은 루치와 조이스 모두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조이스 같은 경우에는 잠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증과 우울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마 조이스가 계속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조이스 그 파과병이라고 해서 환각, 망상, 기벽, 기타 퇴행성을 보이는 분열증의 한 형태로 루치아를 진단을 합니다. 불행 와중에도 이제 피네겐의 경야를 계속 집필을 합니다. 단편 몇 편의 형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야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1939년에 완성본으로 출판이 됩니다. 율리시스도 그렇지만 피네겐의 경야도 출판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많은 부분은 무관심 상태에서
버려졌죠. 사무엘 베케트와 루치아 그리고 조이스의 관계인데요. 루치아가 베케트를 좋아했습니다. 1928년부터 조수 겸 그렇게 사숙하는 것처럼 조이스에게 와 있던 베케트를 좋아하게 되는데, 베케트는 거절함으로써 루치아의 병세가 더 악화됐다고 생각한 이 노라와 조이스에 의해서 이제 집 출입을 거절당한 적도 있는데, 나중에 다시 조이스가 어려움에 빠진 베케트를 도와줌으로써 관계가 회복이 되긴 했지만 서운함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특별한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1939년에 이제 피네겐의 경야가 발표가 되고요. 작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불우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유럽은 전쟁에 휘말리게 됐고요. 파리에서 취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1941년 취리로 돌아가서 1월 7일부터 나타난 유경련 증상으로 고생을 하다가 1월 13일 병원에 입원해서 가족들을 부르는 사이에 이미 사망함으로써 1월 13일 오전 12시 15분에 12지정 수술 후 생긴 천공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조이스의 생애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임스 조이스의 생애를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이 데이비드 로리스의 마지막 부분도 과연 제임스 조이스는 어떤 작가인가, 어떤 예술가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임스 조이스 자신이 서평을 쓰면서 이미 젊은 시절에 20살, 20대 초반에 예술가란 인생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가치가 정해진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이스가 생각하는 인생 그리고 예술가란, 그것에 대한 좀 답을 그리는 게 율리시스를 읽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숙제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이스의 인생을 보면 그러니까 율리시스 자체가 엄청난 농담, 외설, 코미디, 인간 코미디라고, 신곡에 대비되는 인간 코미디라고도 불리는데, 그 정도로 낙천적이면서도 어떤 현대로 율리시스라는 신화적인 인물을, 영웅을 초라한 더블린 도시의 하루를 보내는 인물로 삼았던 만큼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이 빛나는 작품인데, 그 제임스 조이스의 이렇게 생애를 보면 그렇게 녹록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어린 시절에는 풍족했을지 몰라도 바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그 불우한 모습들, 폭력, 가족 간의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늘 가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작품을 출판할 때마다 그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출판에 난항을 겪게 되고, 수정 요구, 그리고 어떤 우여곡절들을 거쳐서 겨우 출판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낮은 평가, 무관심, 이런 좀 작품적인 면에서도 그 불우함을 가졌던 작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서도 보듯이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예술가로서 헌신해야겠다는 자의식을 확고하게 갖는다는 거, 그리고 반체제 작가로서 입센을 거부하는 운동에서도 결코 서명하지 않는 그런 고집, 그러면서도 자신을 마비시키고 교회의 어떤 규율, 종교적인 의식, 그다음에 민족주의, 그다음에 어떤 독립에 대한 강박, 이런 것에 짓눌린 것으로부터 정말 이카루스가 밀랍 날개를 달고 날아 탈출을 하듯이
그렇게 예술가라는 날개를 달고 더블린을 떠나서 평생을 망명자로서 살지만 결국 자신의 작품 모든 게 더블린 사람이었다는 것도 너무나 좀 인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딸 루치아의 정신질환으로 또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고요. 칼 융이 딸과 또 조이스의 정신에 대한 진단을 했듯이 조이스 자신도 정신적으로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불안한 정신 상태를 좀 가졌던 것처럼 보이고요. 바다에 잠수하고 있는 그 근원적인 어떤 가라앉음? 이런 묵직함도 좀 느껴지는 거고요.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 조이스는 결코 낙관적이고 행복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율리시스의 결론을 인생은 암울할 때도 있지만 희극적이라는 것, 필사적으로 즐겁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 그의 작품 세계, 제임스 조이스라는 인물, 이 모든 게 새롭게 다가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한 면이 있고요. 대표적인 망명자 작가로서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있는데요. 이 사람 역시 거의 대사전을 옆에 두고 언어로서 글을 썼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조이스 역시 사전과 경쟁하는 작가였다고 하잖아요. 영어 사전, 브리테니커 사전, 그다음에 지명 사전, 그리고 역사 사전, 뭐 이런 식으로 사전과 경쟁할 정도로 풍부한 어휘, 나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역시 이런 비슷한 작가인데요. 과연 제임스 조이스가 도달한 문학의 정점과 인생에 대한 의미와 블라디미르의 문학의 정점, 끝, 이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제임스 조이스의 그 인생에 대한 산미,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앞으로 율리시스를 읽어나갈 생각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율리시스 1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